익생 로랑의 삶은 화려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성애자인 그는 군대에서 따돌림과 구타를 당했고 정신병원에서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불과 3년 만에 얻은 디올 수석 디자이너란 자리는 오히려 그를 술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찬을 하며 그를 찾고 비난과 호평으로 다시 떠나가면서 그는 불안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 술과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죠. 마지막 은퇴 컬렉션에선 모델들의 부축을 받고 퇴장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연인인 피에르 베르제도 말한 적은 없지만 추락해가는 천재를 보면서 괴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입생 로랑은 피에르에게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애인에게 내 인생의 남자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아름답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피에르 베르제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의 애인을 보면서 매우 공허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이후로도 그를 생각했고 보살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말이죠. 1958년 봄부터 1976년까지 19년을 연인 사이로 지내고 그 이후로도 곁에 있으면서 평생을 함께합니다. 피에르 베르제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패션이지만 이브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투자자를 찾아다녔고 옷을 팔러 미국과 일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브를 떠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21살까지 입생 로랑은 실패를 몰랐습니다. 극장 사업과 변호 사업을 했던 부모님 덕에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르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집에서 종이 인형의 옷을 입히는 놀이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연극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티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입생 로랑은 고고복과 무대 등 뛰어난 디자인들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11세였던 1947년에 입생 로랑은 크리스티앙 베라르가 디자인한 무대와 의상으로 연출된 연극을 보게 되는데 깊은 인상을 받고 디자인의 꿈을 키웁니다. 점차 뛰어난 드로잉 실력을 가지게 되었고 1953년 그의 나이 17살에 디자인 컨테스트에서 드레스 부문 3위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이 디올, 지방시 등 엄청 유명했던 디자이너들이 심사한 그 컨테스트에서 말이죠. 그는 부모님과 파리에 시상을 하러 갑니다. 그때 보그 프랑스 편집장인 미셸 드 브르노프를 만납니다. 입생 로랑은 이때 자신의 새로운 스케치를 보여주었는데 그 편집장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스케치가 크리스찬 디올의 다음 컬렉션에서 선보일 A라인 스커트랑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올의 스케치는 편집장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생 로랑이 따라서 그린 건 아니었죠. 이후로 편집장은 그를 디올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든든한 서포터가 됩니다. 입생 로랑은 편집장의 추천으로 파리 오뜨쿠띠르 조합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뛰어난 스케치 실력과 수상 경력, 보그 편집장 추천이라는 후광으로 입학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자퇴를 했고 3등을 했던 그 컨테스트에 다시 도전을 해서 1등을 합니다. 참고로 칼 라거펠트는 당시 드레스 부문에서 2등을 했고 그 이후로도 경쟁자처럼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입생 로랑은 곧바로 디올에 취직을 하는 등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칼 라거펠트는 20년간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활동하다 뒤늦게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죠. 또 칼 라거펠트의 애인이 입생 로랑과 바람이 나기도 합니다. 입생 로랑은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디올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입사한 지 불과 3년 만입니다. 그가 모시던 크리스찬 디올이 1957년 10월 23일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이죠. 당시 그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근시로 안경을 쓰고 키 크고 비쩍 마른 이 21살에게 1400명이 일하는 디올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란 자리는 너무나 꿈 같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리라는 건 몰랐겠죠. 입생 로랑은 수석 디자이너로서 디올의 첫 컬렉션을 크게 성공시킵니다. 언론은 위대한 오뜨쿠띠르 디자이너가 탄생할 거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일 후 하퍼스 바자에서 일하던 마리 루이즈 비스케가 몽마르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입생 로랑을 포함한 베르나르 뷔페, 디올 어시스턴트였던 레이몬드 제나카, 그리고 당시 마케팅 전문가였던 피에르 베르제, 이렇게 5명을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입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는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되고 이후 50년간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몇 달 뒤 입생 로랑과 피에르 베르제는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동안 입생 로랑은 디올에서 대여섯 개의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었고 군입대를 계속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에서 전쟁이 점차 커져가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디올의 사장이면서 보수신문의 솔주였던 마르셀 부싹은 참전을 지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 디올의 죽음과 입생 로랑의 첫 컬렉션 성공, 그가 맡고 있는 컬렉션들 때문에 군입대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성공할 것만 같았을 겁니다. 어렸었고 그래서 무모했죠. 첫 컬렉션 이후 보수적인 상류층 중년들이 추구하는 패션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입생 로랑은 어두운 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자켓 같은 젊고 반항적인 무드의 옷들을 선보입니다. 젊은 층들은 좋아했지만 오뜨쿠띠르의 주 고객층인 중년 여성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컬렉션에서 디올이 원하는 옷을 디자인하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기 전까지 대중과 언론은 그를 칭찬하고 비난했습니다. 패션계는 그런 그가 놀랍기도 했고 못마땅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친 듯이 일하게 됩니다. 공포를 느꼈고 불안했기 때문이죠. 드로잉 작업만 4만 장이었고 드로잉할 때는 완전 광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인들도 입생 로랑을 볼 때면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컬렉션 전까지 수백 개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는 고통스럽다. 옷을 디자인할 때면 두려움을 느낀다. 공포가 나를 덮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화된 여론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결국 디올 소유주인 마르셀 부상은 그에게 군입대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군입대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알제리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가톨릭 사회와 군대라는 조직은 이 비쩍 마른 젊은 동성애자를 좋아할 리 없었겠죠.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빠집니다. 결국 3주 안에 이성을 잃고 군병원에 배치됩니다. 군병원은 그가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합니다. 그러고는 곧 파리의 사립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올 하우스가 마르크 보앙을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로 앉히고 자신은 해고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프랑스 언론은 책임 회피다, 엘리트들의 오만이다라면서 입생 로랑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위로를 바랬지만 어머니조차도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의 정신병원은 전기 충격요법과 강한 약물로 치료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입생 로랑은 고독하고 무서웠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연인인 피에르 베르제입니다. 그는 수시로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입생 로랑은 정신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할 때쯤 입생 로랑은 피에르 베르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노트 꾸띠를 만드는 거야. 피에르 베르제는 패션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참 뜨거울 때였고 이브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 11월 입생 로랑은 퇴원을 합니다. 피에르 베르제는 이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합니다. 프랑스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봤지만 투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론도 안 좋았고 입생 로랑이 아무리 유명해도 돈을 투자하는 건 위험이 컸으니까요. 그러다 귀인을 만납니다. 미국인 투자자인 제슨 마크 로빈슨이었죠. 지분의 80%를 투자하고 3년간 70만 불을 지원받아 1962년 1월 29일 새 디자이너 하우스를 오픈합니다. 이 하우스가 바로 입생 로랑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번화가가 아닌 한참 떨어진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컬렉션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사이에 디올 하우스에게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걸고 보상금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여성 고객들이 찾아오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세느강 바빌론가 근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매년 1월 컬렉션이 끝나면 마라케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더운 여름엔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테라스에 모여서 음악을 듣고 놀았습니다. 성취감과 해방감에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젊기도 했고요. 롤링스톤즈 같은 유명인도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그냥 한두 시간씩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생 로랑은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향수나 색채에서 영향을 받는데 훗날 컬렉션에 영향을 끼칩니다. 피에르 베르제는 입생 로랑의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컬렉션 1일한게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고 많은 스텝과 모델들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에 컬렉션을 할 때면 그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피에르와 일할 때면 폭발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에르가 화를 내면 다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다고 하죠. 환호와 비난을 보내는 대중과 디올의 해고는 입생 로랑에게 큰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렸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세장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트 꾸띠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 떠나고 싶어요. 오랫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옷을 만들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책임이 없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멍청한 짓을 해보고 싶어요. 입생 로랑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기분 전환시키기 위해 저녁이면 차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클럽에서 방탕하고 부유한 상류층처럼 밤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답답함과 불안에 대한 현실 도피였죠. 1975년부터 입생 로랑은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인 피에르는 그런 이브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이브를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76년 3월 6일 밤새도록 클럽에 놀던 입생 로랑은 남자 3명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같이 사는 애인이 있었는데 말이죠. 피에르 베르제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로 짐을 챙겨서 호텔로 갔습니다. 한 달이 될 즈음 입생 로랑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집으로 갔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피에르는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러고는 루테시아 호텔로 짐을 싸서 나갑니다. 루테시아 호텔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에르는 이브를 떠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어쨌든 피에르는 그렇게 결별을 합니다. 결별 이후에도 피에르는 자신의 연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에르는 입생 로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1년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1년간 세상을 떠난 이브에게 썼던 그 편지는 50년이란 삶의 고락을
함께한 두 사람의 회고이면서 그리움이었을 겁니다. 이후로 입생 로랑은 점점 더 힘든 시기를 보냈고 1980년 피에르는 입생 로랑을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이사를 갑니다. 8월이면 이곳에 와서 일도 하고 소파에서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생 로랑은 피에르에게 방마다 소설 주인공 이름을 붙이자고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은퇴를 할 즈음에는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터뷰나 TV쇼에 출연을 했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입생 로랑 자신도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입생 로랑은 비로소 술과 마약에 중독된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피에르와 함께 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마약도 안 하게 됩니다. 다시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생 로랑이란 브랜드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물론 명품 브랜드들이 위기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은 생로랑에게 아주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센스를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입생로랑의 담배도 있었고 우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짝퉁 시장에서 많은 가품이 만들어진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스킨로션에도 생로랑의 로고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싸구려 브랜드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993년 회사 지분의 57%를 제약회사 엘프 산오피에 매각합니다. 2000년에는 PPR 그룹의 기성복 라인인 리브고시를 매각합니다. 입생로랑에게 남은 건 이제 오뜨쿠티르 뿐. 브리고시를 인수한 PPR 그룹은 구찌의 디자이너였던 톰 포드를 디자이너로 데려옵니다. 입생로랑은 그런 PPR의 선택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상업 디자이너라는 이유로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고 톰 포드의 데뷔 컬렉션에 참석조차 안 합니다. 자기의 오뜨쿠티르 컬렉션에도 역시 초청을 안 했습니다. 2002년 1월 65세로 은퇴를 합니다. 프랑스는 큰 이슈로 다룹니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입생로랑 프랑스 대표 브랜드들의 수석 디자이너가 이젠 모두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죠. 2008년 6월 1일 71세 때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장례식에는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다녀갑니다. 많은 여성들은 그가 남긴 여성 정장 바지를 입고 애도했습니다. 입생로랑에게는 최초란 타이틀이 많습니다. 디자이너가 나와서 피날레 인사를 하는 문화를 처음 만들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르 스모킹 룩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바지 촬영을 금기시하던 시대에 심지어 여성이 바지를 입고 호텔을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바지를 입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몬드리안 룩이라고 몬드리안 작품을 옷에 오마주하였는데 이것이 예술을 옷에 녹여낸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맞춤복만 있던 프랑스의 리브고시라는 브랜드로 최초 기성복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1966년 9월 26일 파리 육구의 투르논 거리는 난리였습니다. 리브고시 첫 오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리브고시는 강의 왼편이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세느강 왼쪽에 주로 몰려서 하는데 거기를 가면 젊은이들의 스트릿 패션과 문화를 접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상류층 패션에 지루했던 입생로랑은 지금으로 치면 스트릿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 리브고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968년엔 최초로 사파리 재킷을 시도했습니다. 입생로랑은 흑인 모델 무니에와 함께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흑인 모델의 등장이었습니다. You right by my side, it's such a sweet life. Escape this time with me.